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제주공항 여객터미널을 빠져나오는 내 발걸음은 걷는 것이 아니라 거의 유령처럼 유체이탈을 한 채 비틀거리며 달리는 것에 가까웠다. 등 뒤에서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의 소음과 웅성거리는 말소리가 웅웅거리며 이명처럼 귀를 찔렀다. 내 손에 쥐어진 조금 전 옆자리에 앉았던 어린아이가 내밀었던 그 검은색 스마트폰. 그 화면 위에 선명하게 떠있는 카카오톡 대화창의 글자 하나하나가 내 심장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밝히고 있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택시 승강장에 대기 중이던 택시의 문을 거칠게 열고 올라타자 백미러로 나를 쳐다보는 기사 아저씨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깨물며 대답했다. 일단 출발해 주세요. 아무데나 공항에서 최대한 멀리요. 부탁드립니다. 기사 아저씨는 내 하얗게 질린 얼굴과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더는 묻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택시의 창밖으로 익숙하고도 낯선 제주의 야자수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일주일 동안 우리만의 달콤한 신혼여행을 즐기자며 일이 바빠 해외는 못 가도 제주도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던 준우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다. 나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준우 씨의 개인 업무용 세컨드폰이 분명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선반에서 가방을 내릴 때 그의 재킷 주머니에서 부주의하게 흘러내린 것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꼬마가 그것을 주워 준우 씨 옆에 앉아있던 나에게 아줌마, 이거 놓고 내렸어요 라며 건넨 것이었다. 그저 남편의 물건이겠거니 하고 무심코 받아든 화면에는 비밀번호조차 걸려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화면에 띄워져 있던 대화 내용은 내 모든 세계를 단번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대화 상대의 이름은 내 사랑 유라. 프로필 사진에는 활짝 웃고 있는 한 여자와 돌을 겨우 지난 듯한 예쁜 아기. 그리고 그 뒤에서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아빠의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감싸 안고 있는 내 남편 박준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여보, 제주도 출장 잘 도착했어? 하유리가 아빠 보고 싶대. 방금 막 내렸어. 일주일 동안 연락 자주 못해도 이해해줘. 이번 바이어 미팅만 잘 끝나면 우리 빚 다 갚고 진짜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조금만 참자, 내 사랑. 우리 남편 고생하네. 민지라는 그 여자한테는 들키지 않게 조심해. 그 여자 돈 다 빼앗아 오면 우리 세 식구 평생 행복하게 살자. 머릿속이 하얘지다 못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출장? 바이어 미팅? 어제 식장에서 내 손을 잡고 평생을 함께하겠노라 눈물을 흘리던 그 남자가 자기 자식과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다니. 게다가 나를 그 여자라고 부르며 내 돈을 빼앗아 오겠다는 공모를 하고 있었다니. 손이 미친 듯이 떨려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대화창을 위로 올려보았다. 그들의 대화는 1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었다. 준우 씨와 그 여자 한유라는 이미 3년 전에 결혼식을 올린 사실상의 부부였고 그들 사이에는 2살 된 딸 하유리가 있었다. 다만 경제적인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그러던 중 준우 씨의 사업이 크게 망해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그 해결책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나 서민지였다.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중견 건설사의 자금력과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강남의 상가 건물. 준우 씨는 처음부터 내 배경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내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울음이 아니라 피를 토하는 듯한 신음이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나를 힐끔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어디 몸이 많이 아프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계속 가주세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조차 아까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준우 씨는 공항 수화물 수취대 앞에서 내 가방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왜 내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않는지, 그때 내 주머니 속에 있던 진짜 내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 선명하게 뜨는 이름, 사랑하는 남편. 그 5글자가 뱀의 독리처럼 내 눈을 찔렀다. 나는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진동으로 바꿨다. 그러자 곧바로 문자가 도착했다. 민지야, 어디야? 짐 다 찾았는데 안 보이네. 화장실에 줄이 긴가? 전화 왜 안 받아? 걱정되니까 보면 바로 답장 줘. 걱정된다고? 가증스러운 인간. 내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뜯어내 자기 진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꿈을 꾸면서 나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한 남편 행세를 했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밀려왔다. 만약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와 함께 제주도 리조트로 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신혼여행 기간 내내 나를 안심시키며 공동명의로 재산을 합치자거나 자기 회사에 투자해달라는 서류의 사인을 요구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결혼식 전부터 민지, 너의 상가 건물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우리 신혼집을 더 좋은 곳으로 넓히자며 나를 설득하고 있었다. 내가 바보같이 그의 말을 믿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까지 준비해 두었던 것이 생각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안 돼. 절대 그렇게 두지 않아. 나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다. 지금 당장 그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퍼붓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준우 씨는 즉시 변명을 늘어놓으며 증거를 인멸하려 들 것이 뻔했다. 그는 치밀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내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면 곧바로 자기 세컨드폰이 사라진 것을 눈치채고 대책을 세울 것이다. 나는 우선 준우 씨의 세컨드폰에 있는 모든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내 개인 메일과 메신저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굳어 자꾸 오타가 났지만 이 악물고 화면을 캡처하고 대화방 백업 파일을 만들어 전송했다. 그 안에는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구체적인 모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상가만 내 명의로 넘어오면 바로 정리해서 유라 너한테 보낼게. 조금만 기다려. 그 여자 아버지가 나를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 회사 투자금 받아내는 것도 시간 문제야. 준우 씨가 쓴 글씨 하나하나가 내 가슴의 대못으로 밝혔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결혼한 존재는 다정한 가면을 쓴 괴물에 불과했다. 그때 내 전화기로 다시 한번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아니 준우 씨의 어머니였다. 그녀 역시 이 모든 사기극의 공범일까? 결혼 준비 기간 내내 나를 우리 복덩이 며느리라 부르며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침내 준우 씨의 전화를 받았다.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고 차분하게 가장했다. 준우 씨. 수화기 너머로 준우 씨의 다급하면서도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지야, 어디야? 한참 찾았잖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허벅지를 강하게 꼬집었다. 나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잠깐 공항 밖으로 나왔어.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에 문제가 생겼대. 노트북을 켜야 해서 조용한 카페를 찾느라. 아, 그래? 깜짝 놀랐잖아. 그럼 어디 카페에 있는 거야? 내가 그쪽으로 갈게. 짐은 다 찾았어. 준우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제 그 너머에 숨겨진 탐욕과 기만이 똑똑히 보였다.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대답했다. 아니야, 준우 씨. 나 지금 노트북으로 급하게 서류 수정해야 해서 정신이 없어. 준우 씨는 먼저 렌터카 찾아서 리조트로 가 있어. 나 금방 처리하고 택시 타고 갈게.
정말 혼자 괜찮겠어? 신혼여행 첫날부터 일 때문에 고생이네. 내가 옆에 있어주고 싶은데. 그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구역질이 올라와 침을 삼키기조차 힘들었다. 나를 걱정하는 척하는 그 부드러운 음성 뒤에 유라라는 여자와 낄낄거리며 내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모의하던 그 추악한 얼굴이 겹쳐 보였다. 정말 괜찮아. 나 집중해야 하니까 이따가 연락할게. 나는 준우 씨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곧바로 비행기표 예매 앱을 켰다. 김포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편명을 찾아 결제했다. 다행히 30분 뒤에 출발하는 대기 승낙표가 있었다. 신혼여행을 온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나는 남편을 홀로 제주도에 남겨둔 채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기사님, 죄송한데 차를 돌려주세요. 다시 공항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다급한 요청에 기사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백미러를 보았지만 이내 묵묵히 차를 유턴시켰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제주의 푸른 바다가 마치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좌석 시트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나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지난 1년간의 연애 기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준우 씨는 늘 완벽한 남자였다. 내가 야근을 할 때면 언제나 회사 앞에서 따뜻한 음료를 들고 기다려 주었고, 우리 부모님 생신 때마다 나보다 먼저 살뜰하게 선물을 챙기며 점수를 땄다. 아버지는 그런 그를 두고 요즘 보기 드물게 성실하고 반듯한 청년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 모든 행동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출이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그가 내 회사 근처로 올 때마다 늘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녔던 것도, 우리 부모님께 비싼 선물을 아낌없이 했던 것도 결국 더 큰 고기를 낳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 미끼를 사기 위해 그와 그의 진짜 아내 한유라는 사체까지 끌어다 썼을 터였다. 대화창에 적혀 있던 빚디 라는 단어가 그 증거였다. 바보같이 내가 왜 몰랐을까?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적셨다. 그동안 미심쩍었던 일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지방 출장이 있다, 세미나가 있다며 연락이 잘 닿지 않던 시간들. 밤늦게 걸려온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다급히 나가던 모습. 그리고 결혼식 날 그의 하객석에 유독 친척이나 오랜 친구가 적고 낯선 대행업체 직원들 같은 사람들만 가득했던 기묘한 이질감까지, 모든 의문이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준우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 그에게 나는 그저 파산 직전의 가정을 구원해줄 통장에 불과했다. 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내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해져 있었다. 나는 택시비 결제를 마치고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준우 씨가 있는 수화물 수치대와 멀리 떨어진 국내선 출발 대기선으로 향했다. 탑승 수속을 밟는 동안에도 내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울려댔다. 이번에는 준우 씨뿐만 아니라 내 친정엄마의 전화도 걸려왔다. 아마 준우 씨가 내가 사라진 것을 알고 엄마에게 연락을 취한 모양이었다. 나는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떨려 나오지 않도록 목을 가다듬었다. 엄마, 민지야, 너 지금 어디야? 준우 서방이 너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어. 화장실 간 사람이 1시간이 넘도록 안 온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가슴이 턱 막혔다. 사실대로 말하면 엄마가 쓰러지실 것이 뻔했다. 아버지는 심장이 좋지 않으신데 사위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충격을 받으실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엄마, 진정해. 나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비행기 타려고 대기 중이야. 뭐, 서울이라니? 신혼여행 간 애가 왜 갑자기 서울을 가? 준우 서방이랑 싸운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설명할게. 엄마, 부탁이니까 준우 씨한테는 내가 어디 있는지 절대 말하지 마. 그리고 아빠한테도 일단 비밀로 해줘.
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려줘. 제발. 내 간절하고도 절박한 목소리에 엄마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흐르다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어. 일단 조심히 올라와. 엄마가 준 후 서방 전화는 안 받을게.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탁 풀렸다. 탑승 게이트 앞에 앉아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다시 한번 준우 씨의 세컨드폰을 샅샅이 뒤졌다. 대화방 외에도 그의 갤러리와 이메일 수신함을 확인하던 중 내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요동쳤다. 이메일 보낸 문서함에 내 이름 서민지가 선명하게 밝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스캔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던 것이다. 날짜는 불과 사흘 전이었다. 내가 결혼 준비로 정신없는 틈을 타 내 서랍장에 있던 인감도장을 몰래 도용해 서류를 위조한 것이 분명했다. 서류의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내 명의로 된 강남 상가 건물을 담보로 사채업체에서 1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한 임시계약서였다. 이미 대출 심사 승인 단계에 이르렀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즉시 최종 실행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만약 내가 오늘 이 사실을 모르고 제주도에서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다면 나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1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안고 파멸했을 것이다. 박준우,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슬픔은 어느새 차가운 증오로 변해 내 심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작정한 범죄자였다. 나는 비행기 탑승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줄을 서서 비행기로 향하는 걸음걸이마다 내 안에 연약했던 서민지는 죽어가고 있었다. 사랑에 눈이 멀어 그의 달콤한 거짓말에 놀아나던 바보 같은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비행기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 내 휴대전화로 준우 씨의 문자 메시지가 다시 한번 도착했다. 민지야, 너 정말 왜 그래? 공항 전체를 다 뒤졌는데 너가 안 보여. 카페에도 없고. 설마 놔두고 혼자 서울로 가버린 거야? 제발 대답 좀 해줘.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다고? 진짜 미치는 게 어떤 건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나는 그의 문자를 익십한 채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버렸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올랐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며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도끼를 품었다. 서울에 도착하는 즉시 변호사를 만나 이 추악한 사기극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와 그의 진짜 가족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리라 다짐했다. 박준우, 너가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으니 이제는 너가 그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질 차례였다. 비행기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내 옆자리에는 갓 결혼한 듯한 신혼부부가 서로의 손을 꼭 쥔 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소곤거리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 역시 저들과 똑같은 표정으로 비행기에 올랐을 텐데 지금 내 가슴 속에는 오직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와 복수심만이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준우 씨에게 바쳤던 순수한 사랑, 그를 향해 지었던 미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지독한 수치심과 모욕감이 되어 내 심장을 찔러댔다. 비행기가 상공에 머무는 동안 나는 준우 씨의 세컨드폰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보았다. 사진첩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혔다. 나와 연애를 하던 시기에도 그는 한유라 그리고 딸 하유리와 함께 버젓이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진들이 가득했다. 심지어 내가 그의 생일날 선물했던 명품 지갑과 옷들을 걸치고 그 여자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즐기는 사진도 있었다. 민지라는 그 여자가 사준 건데 너한테 더 잘 어울린다는 식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흔적을 발견했을 때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어야 했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과 빛 청산을 위해 언제든 털어먹을 수 있는 맛, 좋은 먹잇감에 불과했던 것이다.
마침내 김포공항에 착륙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사람들이 서둘러 짐을 챙겨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며 비행기 밖으로 걸어 나왔다. 여객 터미널로 들어서자마자 꺼두었던 내 휴대전화를 켰다. 화면이 켜지기 무섭게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부재중 전화만 수십 통, 준우 씨가 보낸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민지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갑자기 왜 서울로 간 거야? 장모님한테 연락했더니 장모님도 목소리가 이상하시고 무슨 일인지 말을 해줘야 알 거 아니야. 나 지금 공항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 그의 다급한 문자 아래로 시어머니 최명희의 문자도 와 있었다. 민지야,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냐? 신혼여행 첫날에 남편을 혼자 두고 서울로 가다니 우리 준우가 얼마나 울면서 전화를 했는지 아니?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집안 어른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버릇없이 행동하면 안 된다. 당장 준우한테 연락하고 빌어라. 버릇없이 행동하면 안 된다고? 내 돈을 가로채기 위해 아들과 함께 온갖 사기극을 공모해 놓고 이제 와서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려 하는 그 뻔뻔함의 실소가 터져 나왔다. 최명희 역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결혼식 날 내 손을 잡고 우리 집안에 구세주가 들어왔다며 눈물을 흘리던 그녀의 가식적인 모습이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구세주가 아니라 자기들의 빚을 대신 갚아줄 호구로 생각했던 것이리라. 나는 길게 호흡을 내쉬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혔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부딪힐 때가 아니었다. 감정은 사치였고 오직 철저한 계산과 법적인 칼날만이 필요했다. 나는 곧바로 우리 집안의 오랜 법률 대리인이자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시는 송도현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신혼여행 잘 가고 있니? 이 시간에 웬일이냐? 송 변호사님, 지금 바로 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아빠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주시고 지금 서초동 사무실에 계신가요? 내 떨리는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는지 송 변호사님은 이내 진지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래, 사무실로 오거라. 기다리고 있으마. 택시를 타고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비치는 서울의 야경은 차갑기만 했다. 불과 어제 올렸던 결혼식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는 남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운명의 장난인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다. 내 눈물은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흘려주기엔 너무나 아까웠다. 송 변호사님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따뜻한 차 한 잔이 내 앞에 놓였다. 하지만 나는 차를 마실 여유조차 없었다. 가방에서 준우 씨의 세컨드폰과 내 휴대전화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동안 수집한 대화 백업본과 위조된 인감증명서, 스캔 파일을 송 변호사님 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다 무슨 서류냐? 며 의아해하던 송 변호사님의 얼굴은 서류와 대화 내용을 읽어내려갈수록 점점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민지야,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이냐? 박서방이, 아니, 박준우가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고? 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2살 된 딸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의 결혼은 처음부터 제 명의로 된 강남 상가 건물과 저희 아버지 회사의 자금을 노린 계획적인 사기극이었습니다. 여기 이 서류를 보세요. 제 인감을 도용해서 10억 원짜리 사채 대출을 신청해 놨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즉시 실행되도록요. 송 변호사님은 안경을 벗고 마른 세수를 했다. 대형 로펌 출신의 베테랑 변호사인 그조차도 이토록 치밀하고 악질적인 결혼 사기 사건은 흔치 않다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건 단순한 혼인 무효 소송 수준이 아니다. 형사적으로 가야 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가 명백해. 게다가 이 한유라라는 여자와 시어머니 최명희 역시 공범으로 엮을 수 있어. 대화 내용을 보니 조직적으로 공모한 정황이 아주 뚜렷하구나. 변호사님, 당장 내일 아침에 저 대출이 실행되는 걸 막아야 해요.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돈이 그들의 손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 상가는 날아가고 저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돼요. 내 다급한 말에 송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즉각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맞다. 가장 시급한 건 대출 실행을 막는 것이다. 다행히 금융기관이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라 사채업과 연계된 사설저축은행이군. 내가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해당 저축은행 측의 위조 서류에 의한 불법 대출 신청임을 통보하고 대출 실행 보류 및 민형사상 법적 조치 예고장을 즉각 발송하겠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대출 실행 정지 신청을 접수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내 상가는 내가 반드시 지켜주마. 송 변호사님의 일사불란한 대처에 비로소 꽉 막혔던 가슴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탁자 위에 놓여있던 준우 씨의 세컨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내 사랑 유라였다. 송 변호사님과 나는 동시에 그 전화기를 내려다보았다. 긴장감이 감도는 사무실 안에서 진동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민지야, 받지 마라. 지금 전화를 받으면 네가 서울에 있고 모든 사실을 눈치챘다는 것을 저쪽에서 알게 된다.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해. 송 변호사님의 만류에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았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곧바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여보, 왜 전화를 안 받아? 비행기 내린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 그 여자 눈치 보느라 그래? 나 지금 사채업자들 사무실 앞이야. 오늘 밤까지 성금 안 보내면 하율이 데리고 집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제발 빨리 연락 좀 줘. 나 무서워 죽겠어. 메시지 내용을 읽는 순간 나는 묘한 위기감과 동시에 엄청난 기회를 직감했다. 박준우와 한유라를 압박하고 있는 사채업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당장 돈을 송금받지 못하면 박준우의 진짜 실체를 내 주변에 폭로하겠다고 날뛰고 있다는 것.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변호사님, 박준우에게 이 사실을 조금만 늦게 알려주는 건 어떨까요? 그가 제주도에서 발이 묶여 있는 동안 서울에 있는 한유라와 시어머니 최명희를 먼저 흔들어 놓는 겁니다. 내 제안에 송 변호사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무슨 계획이 있는 게냐? 박준우는 제가 왜 떠났는지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단지 제가 일 때문에 급하게 서울로 갔다고 믿고 있죠.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제가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인 덫을 놓아보려고 해요. 나는 준우 씨의 세컨드폰을 쥐고 한유라에게 박준우의 말투를 흉내내어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다. 유라야, 미안해. 지금 민지랑 같이 있어서 전화는 못 받아. 대출 서류는 다 접수됐고 내일 오전 중으로 통장에 돈 들어올 거야. 사채업자들한테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해. 내가 오늘 밤에 민지 몰래 10억 원 먼저 송금받을 수 있게 조치 취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메시지를 전송하자마자 1초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진짜지? 여보, 역시 당신밖에 없어. 그럼 나 사채업자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집에 갈게. 오늘 밤에 꼭 돈 보내줘야 해. 사랑해. 사랑한다는 그 가증스러운 고백을 보며 나는 속으로 차갑게 읊조렸다. 그래, 마음껏 기뻐해라. 내일 아침 너희가 마주하게 될 것은 10억 원의 돈이 아니라 너희 인생을 통두리째 파멸로 이끌 경찰서의 수사관들일 테니까. 나는 준우 씨의 세컨드폰을 끄고 송 변호사님을 바라보았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송 변호사님은 내 단호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깊게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다, 민지야. 저들이 돈이 들어올 것이라 굳게 믿고 방심하는 동안 우리는 법적인 방어막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해. 우선 내일 아침 은행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대출 실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고 동시에 박준우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할 고소장을 작성하마. 네가 수집한 이 증거들이라면 구속 수사까지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어. 송 변호사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소장 서두에 적히는 박준우라는 세 글자가 왜 이리도 낯설고 섬뜩하게 느껴지는지 모를 일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나는 그 남자를 세상에서 가장 믿고 사랑하는 평생의 동반자라 여겼다. 내 어리석음과 맹목적인 신뢰가 결국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에 뼈저린 자괴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지금은 자책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슬픔을 분노로, 분노를 철저한 계산으로 바꾸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변호사님,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제 인감도장과 상가 등기필증이 지금 우리 신혼집 안방 서랍장에 있거든요. 박준우가 그걸 도용해서 스캔본을 만들었다면 혹시라도 실물을 찾아가려고 사람을 보내거나 시어머니, 아니 최명희가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요? 대출을 확실하게 실행시키려면 실물 서류가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내 예리한 지적에 송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무겁게 말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대출 실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금융기관이 실물 서류 확인이나 대조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거든. 지금 당장 신혼집으로 가서 인감도장과 관련 서류들을 확보해야 한다. 저들이 먼저 손을 쓰기 전에 네가 먼저 그것들을 안전하게 손에 넣어야 해. 내가 동행해 줄까? 아니요, 변호사님. 저 혼자 다녀올게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제 손으로 가져와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여기서 고소장 작성과 대출 정지 서류 처리를 계속 진행해 주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나한테 전화하고. 나는 서둘러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택시를 잡았다. 목적지는 마포에 있는 우리의 신혼집. 우리가 평생 함께할 아름다운 보금자리라 믿으며 가구 하나, 식기 하나, 커튼 하나까지 내 손으로 직접 고르고 채워 넣었던 그 아파트였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행복한 시작의 공간이 아니라 나를 속이고 파멸시키려 했던 음모의 진원지처럼 느껴져 흉물스럽기 짝이 없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나는 숨을 깊게 몰아쉬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내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삐리릭 하는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리고 거실 안으로 발을 디디는 순간 집안에서 낯선 인기척과 함께 무언가를 거칠게 뒤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이 켜진 안방 화장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최명희였다. 그녀는 안방 화장대 서랍을 정신없이 뒤지고 있다가 문소리에 놀라 획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손에는 내 가죽 파우치가 들려 있었다. 그 파우치 안에는 바로 내 인감도장과 상가 등기 필증이 들어 있었다. 내 불길한 예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들어맞은 순간이었다. 어머, 민지 너냐? 네가 왜 벌써 여기에? 최명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억지로 태연한 척 표정을 바꾸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방서랍은 왜 뒤지고 계시고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예전에 고분고분하고 상냥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내 서늘한 어조의 최명희는 짐짓기가 죽는 듯 하더니 곧바로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높이며 기선을 제압하려 들었다. 뭐 하냐니, 신혼여행가 내가 남편은 제주도에 혼자 팽개쳐두고 서울로 기어 올라왔다는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겠냐? 너 도대체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우리 준우가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 새 신부가 첫날 밤도 안 치르고 공항에서 도망을 가다니.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버릇머리냐. 대관절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거야. 가당치도 않은 꾸짖음에 내 안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나는 주먹을 꽉 쥐며 이성을 붙잡았다. 지금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소리치면 저 여자는 당장 박준우에게 연락해 도망치라고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라고 할 것이 분명했다. 나는 우선 내 서류부터 완벽하게 찾아와야 했다. 어머니 손에 들고 계신 그 파우치 제 물건인데요. 왜 남의 서랍을 뒤져서 그걸 들고 계신 건가요? 당장 내려놓으시죠. 내 시선이 그녀의 손에 머물자 최명희는 당황한 듯 파우치를 움켜쥐고 등 뒤로 숨기려 했다. 아, 이거? 네. 내가 준우한테 부탁받은 게 있어서 그런다. 준우가 이번에 사업상 급하게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네가 서울 간 김에 내가 대신 좀 찾아다 주려고 했지. 네가 마침 왔으니 잘 됐다. 이 도장이랑 서류 내가 준우한테 전해줄 테니까 이리 내놔라. 그 뻔뻔한 거짓말에 기가 막혀 실소가 터져 나왔다. 아들과 짜고 며느리 다구리 신연녀 반연년녀 대들과 짜고 며느리 보시면 재산을 사기쳐 빼앗으려는 도둑년이 시어머니라는 허울 좋은 감투를 쓰고 내 앞에서 당당하게 훈계를 늘어놓고 있었다. 그 서류들은 제 개인 재산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준우 씨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부부 사이라도 엄연히 개인 정보이고 재산인데 어머니가 허락도 없이 남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제 서랍을 뒤지시는 건 엄연한 주거침입이자 절도 미수입니다. 뭐라고? 주거침입? 절도? 네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냐?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돈 좀 있는 집딸이라고 시댁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어디서 감히 그런 험악한 말을 입에 담아. 준우가 너 같은 애한테 장가를 가다니 내가 정말 눈이 삐었지. 최명희는 펄펄 뛰며 내 뺨이라도 때릴 기세로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쏘아보았다. 내 차갑고 단호한 눈빛에 오히려 최명희가 주춤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어머니,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고 그 파우치 제자리에 놓으세요. 제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시고 경찰 부르기 전에 곱게 내려놓는 게 좋을 겁니다. 경찰? 참 기가 막혀서. 그래, 불러라 불러. 제 손으로 남편 버리고 도망친 년이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천하의 폐륜아라고 손가락질할 거다. 그녀는 악을 쓰며 파우치를 품에 안고 현관문 쪽으로 빠져나가려 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최명희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다. 아야, 이거 놓지 못해? 이 미친년이 시어머니 손목을 부러뜨릴 작정이야? 사람 살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네. 놓으세요. 이건 제 것입니다. 더러운 손 치우세요. 나는 그녀의 손가락을 하나씩 강제로 비틀어 펴서 파우치를 빼앗았다. 힘에서 밀린 최명희는 거실 바닥으로 꼴사납게 넘어졌다. 엉덩방아를 찧은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며 부들부들 떨었다. 매번 상냥하게 웃으며 내내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돌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파우치를 품에 꼭 안은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준우 씨에게 전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지금 아주 중요한 일 처리 중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더 이상 제 눈앞에서 알짱거리며 알량한 시어머니 행세하시면 저 정말 참지 않고 다 불어버릴 겁니다. 너 미쳤구나. 우리 준우가 너 같은 독종이랑 결혼했다니 집안이 망할 징조야. 내 당장 준우한테 연락해서 이 혼인 무효라고 선언할 테다. 너 같은 건 우리 집안 며느리로 평생 인정 못해. 최명희는 바닥에서 허둥지둥 일어나 옷을 털며 소리쳤다. 나는 그녀의 악다구니를 가볍게 무시하고 현관문을 넓게 열어젖혔다. 나가세요. 그리고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이니
무효 소송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내 서슬퍼런 태도와 살기등등한 눈빛의 최명희는 결국 씩씩거리며 집 밖으로 쫓겨나듯 나갔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내 전 재산이 담긴 인감도장과 서류들이 저들의 손에 넘어가 고스란히 10억 원의 사채 빚으로 변했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파우치를 열어 인감도장과 상가 등기 필증이 무사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행히 그대로 있었다. 서류들을 가방 깊숙이 넣은 뒤 나는 숨을 고르며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때 주머니 속에 내 진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역시 박준우였다. 이번에는 단순한 음성 전화가 아니었다. 영상통화 요청이었다. 나는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박준우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배경은 제주공항 탑승구 근처인 듯했다. 그의 얼굴은 초조함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민지야, 너 지금 어디야? 장모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소리가 이상하시고 너 서울 갔다고 하던데 진짜야?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비행기를 탄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연락도 안 받고 사람을 피말리게 해. 박준우는 소리를 지르듯 다급하게 물었다. 나는 최대한 차분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가식적인 미소조차 싹 지운 채 대답했다. 응, 준우 씨, 나 지금 서울 신혼집이야. 뭐, 신혼집? 왜? 신혼여행 가다 말고 서울 신혼집으로 간 이유가 뭔데? 내가 뭘 잘못했어?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 내가 알 거 아니야. 그의 철면피 같은 연기에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끝까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인 척 연기하는 그 모습이 가증스럽다 못해 가련해 보이기까지 했다. 준우 씨, 정말 몰라서 물어? 아니면 끝까지 모르는 척 연기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해놓고 사라져서 비행기 타고 서울로 가버린 건 너잖아. 나 지금 미치겠다고. 당장 비행기 표 끊어서 서울로 갈 테니까 거기 딱 기다려. 그는 당장이라도 화면을 뚫고 나와 내 목덜미라도 잡을 기세로 윽박질렀다. 그래, 올라와. 나도 준우 씨한테 보여줄 게 아주 많거든. 우리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 아주 깊게 나눠보자고. 보여줄 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올라오면 알게 될 거야. 아, 그리고 오는 길에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와. 방금 우리 신혼집에서 아주 재미있는 소동이 있었거든. 어머니가 내 인감도장을 들고 도망치려다 딱 걸리셨거든. 내 말에 박준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가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감지한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을 더듬었다. 어머니? 어머니가 왜 신혼집에 계셔? 민지야,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설마 너 더 길게 말할 필요 없고 서울 도착하면 연락해. 우리 삼자 대면, 아니 사자 대면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당신의 그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말이야. 나는 그의 대답을 듣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그리고 곧바로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다. 이제 덫은 완벽하게 놓였다. 박준우는 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극도의 공포와 초조함 속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것이다. 그가 서울에 도착하는 몇 시간 동안 나는 그가 상상도 하지 못할 가장 처참하고 완벽한 파멸의 시나리오를 완성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준우, 네가 감히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을 쳤으니 이제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나니 거실을 가득 채우던 이명 같은 벨소리가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방 안을 채웠다. 나는 가방을 움켜쥔 채 서둘러 신혼집을 빠져나왔다. 최명희가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이었고
제주도에서 첫 비행기를 타고 날아올 박준우와 맞닥뜨리는 것도 지금은 피해야 했다. 법적인 방어막을 완전히 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나를 숨겨야 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어제 신부 대기실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맞이했던 그 여자는 어디로 가고, 눈가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은 채 도끼 서린 눈을 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택시를 타자마자 내 가방 속에서 또 다른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다. 내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박준우의 세컨드폰이었다. 화면을 보니 역시나 내 사랑 유라라는 이름이 번쩍이고 있었다. 내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이 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살이 떨리는 혐오감이 밀려왔지만 나는 침을 한번 삼키고 녹음 버튼을 누른 채 전화를 받았다. 여보, 왜 이제야 받아? 어머니한테 연락 왔는데 그 기집애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서 서류 다 뺏겼다며. 그게 무슨 소리야? 대출 서류 없으면 내일 돈 안 나오는 거야? 사채업자들이 지금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서 문을 부술 것처럼 두드리고 있단 말이야. 나 무서워 죽겠어. 하유리도 울고 난리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유라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짜증 그리고 극도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 어디에서도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치려 한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돈, 그 빌어먹을 10억 원이 제때 나오지 않아 자신들의 안위가 위태로워질까봐 안달이나 있는 추악한 본색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죽였다가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한유라 씨. 순간 수화기 너머의 소란스러운 소음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침묵 속에서 한유라의 거친 숨소리만이 휴대폰을 타고 흘러나왔다. 누구세요? 준우 오빠 핸드폰인데 당신 누구야? 누구긴 당신들이 그토록 뜯어먹고 싶어 하던 금인지라는 여자지. 박준우의 법적 아내 서민지. 짧은 신음과 함께 한유라가 헉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자 힘을 주어 말을 이어갔다. 박준우가 비행기에 흘리고 간 세컨드폰,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 당신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무슨 모의를 했는지 이 대화창에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더군. 심지어 내 인감을 위조해서 10억 대출을 받으려던 것까지 전부 다 말이야.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유라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이미 모든 카드가 까발려졌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이내 가식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악에 바친 목소리로 돌변했다. 그래서? 다 알았으면 어쩔 건데? 어차피 준우 오빠가 당신 진짜로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아? 착각하지 마. 오빠가 매일 밤 나한테 전화해서 당신이랑 있는 거 숨막혀 죽겠다고, 징그럽다고 울면서 말했어. 당신 돈 아니었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여자라고.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마. 우리 오빠 돈 안 나오면 나 죽고 오빠도 죽어. 그녀의 날카로운 독설이 내 심장을 사정없이 후벼 팠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나는 이 악물고 참아냈다.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저들의 기만 어린 음모에 또다시 지는 꼴이었다. 그래, 마음껏 짖어봐. 어차피 그 뻔뻔한 주둥이도 내일 아침이면 더 이상 못 놀릴 테니까. 내가 방금 신혼집에서 당신 시어머니 최명희 씨도 주거 침입이랑 절도 미수로 쫓아냈거든. 내일 아침 은행문이 열리자마자 대출은 전면 취소될 거고 당신들과 박준우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당해 감방에 쳐넣어질 거야. 평생 그 안에서 썩게 만들어줄게. 뭐라고? 야, 너 미쳤어? 우리 오빠 감방 보내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당장 그 서류 돌려줘. 안 그러니까 나도 가만 안 있어. 너네 집 찾아가서 다 엎어버릴 거야. 한유라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다.
수화기 너머로 아기 울음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파왔지만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분노였다. 저 예쁜 아기를 키우면서 어떻게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호의호식할 생각을 했을까? 한유라 씨, 똑똑히 들어. 당신들이 진 빚더미 속에서 당신 딸 하유리를 범죄자의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자수하는 게 좋을 거야. 박준우는 이미 끝났어. 내가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혹한 방법으로 너희 패밀리를 파멸시켜 줄 테니까. 나는 단호하게 말을 끝맺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통화 녹음 파일이 안전하게 저장된 것을 확인한 뒤 다시 한번 송 변호사님께 메일로 전송했다.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머릿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택시가 다시 서초동 송 변호사님의 사무실 앞에 멈춰섰다. 나는 가방을 고쳐 메고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송 변호사님은 서류 더미를 헤치며 나를 맞이했다. 민지야, 무사히 다녀왔구나. 서류는 찾았니? 네, 변호사님, 여기 있어요. 나는 가방에서 인감도장과 상가 등기 필증이 든 파우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송 변호사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다행이다. 이것만 확보했으면 저들이 더 이상 불법 대출을 실행할 물리적 방법은 없다. 내가 방금 해당 저축은행 측 고위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단다.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정식으로 대출 실행 중지 요청서와 위조 서류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확답을 받았어. 금융기관 측에서도 사기 대출에 휘말리는 걸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더구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다. 하지만 송 변호사님은 내 어깨를 다독이며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민지야,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형사 고소장 작성을 마쳤는데 박준우가 서울에 도착하면 분명히 너를 찾아와 협박하거나 회유하려 들 게다. 특히 내 아버님 회사의 지분이나 투자금 문제도 얽혀 있어서 아버님 귀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조용히 수습하려고 발악을 하겠지. 그때 꺼두었던 내 진짜 휴대폰을 켜자마자 엄마의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민지야, 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준우 서방이 지금 서울로 올라오는 비행기를 탔다고 나한테 울면서 전화가 왔어. 너희 신혼집에 갔더니 문은 잠겨 있고 최 안사도는 길거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너한테 뺨을 맞았네. 어쨌네 하면서 난리를 치고 계신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냐. 아빠는 지금 옆에서 무슨 일인가 싶어 혈압이 올라서 누워 계셔. 엄마의 다급하고도 울먹이는 목소리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최명이 그노망난 여편네가 길거리에서 악다구니를 쓰며 우리 부모님에게까지 연락해 해코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말에 내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엄마, 진정하고 내 말 똑똑히 들어. 아빠한테는 절대 이 사실 알리면 안 돼. 준우 씨, 아니, 박준우 그 인간 사기꾼이야. 뭐라고? 민지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인간 이미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유부남이었어. 처음부터 내 재산이랑 아빠 회사 돈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야. 지금 4명의 상가 담보로 10억 사채 대출까지 위조해서 받아가려다가 나한테 들통난 거라고.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와 함께 그릇이 깨지는 듯한 쨍그랑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충격에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민지야, 그게 정말이냐. 우리 준우 서방이 그 반듯하던 애가 그럴 리가 없잖아. 엄마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의 말을 잊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나는 눈물을 꾹 참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지금
울고 있을 시간 없어. 박준우가 지금 서울로 오고 있어. 그 인간이 아빠한테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집 비밀번호 당장 바꾸고 준우나 최명희가 찾아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마. 아빠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고 내가 변호사님이랑 다 해결할 테니까 엄마는 아빠만 지키고 있어. 알았지? 흐흑. 불쌍한 내 새끼. 어째 이런 일이. 알았다. 민지야, 엄마가 정신 차릴게. 너도 몸 조심하고. 엄마와의 통화를 끝내고 나니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였다. 박준우가 김포공항에 도착할 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었다. 나는 송 변호사님을 바라보며 눈빛을 번뜩였다. 변호사님, 박준우가 서울에 도착하면 분명히 저를 찾으려고 미친 듯이 돌아다닐 겁니다. 신혼집도 저희 친정집도 갈 곳이 없다는 걸 알면 결국 제 사무실이나 이곳으로 올지도 몰라요. 송 변호사님은 지그시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하지만 우리가 먼저 놈의 발목을 잡아야 한다. 민지야, 박준우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 방법이 있다. 그게 무슨 방법인가요, 변호사님? 박준우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대출이 무산되어 사채업자들에게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과 자신의 실체가 내 아버님께 폭로되는 것이다. 놈에게 가짜 미끼를 던지는 거지. 나는 송 변호사님의 제안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놈이 아직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법적 조치를 끝마쳤다는 사실을 모르게 해야 했다. 단지 갑작스러운 분노와 오해로 인해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놈이 방심할 터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 휴대전화의 전원을 다시 켰다. 예상대로 박준우가 보낸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다. 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최대한 나약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어조를 가장해 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준우 씨,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무서워. 어머니가 우리 신혼집에 몰래 들어와서 내 도장이랑 서류들을 강제로 가져가려고 하시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 우리가 결혼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왜 나한테 이런 서류들을 요구하는지, 왜 나 몰래 내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나한테 직접 설명해줘. 내일 아침 9시에 내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서 기다릴게. 서류와 도장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오해라면 오해를 풀고 나를 설득해봐. 메시지를 전송하고 나자 가슴이 심하게 요동쳤다. 이 미끼는 박준우에게 있어 구원의 밧줄처럼 보일 것이 분명했다. 서민지가 아직 자신의 진짜 가족관계나 사기극의 전말을 다 알지 못하고 단지 시어머니의 독단적인 대출 시도에 실망하고 오해한 것이라 믿게 만드는 치명적인 덫이었다. 놈은 내일 아침 9시까지 나를 달래고 설득해 서류를 빼앗아 대출을 실행시킬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달려올 것이었다. 좋은 미끼다, 민지야. 놈은 내일 아침 약속 장소에 나타날 때까지 다른 극단적인 짓을 벌이지 못할 게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경찰에 고소장 접수를 완료하고 약속 장소의 수사관들이 대기하도록 조치를 취하마. 사문서 위조 및 사기미수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도록 설계하는 거지. 송 변호사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울렸다. 나는 고개를 깊게 끄덕였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서울의 어두운 밤하늘 위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잔혹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고 차가운 복수의 불길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박준우, 네가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으니 이제는 너와 네 추악한 가족들이 그 대가를 치를 차례였다. 나는 내일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칼날을 갈았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맞춰 내 심장도 쿵쾅거렸다. 변호사 사무실 근처의 작은 호텔 방에서 나는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 남편이었던 남자, 아니, 남편의 탈을 쓴 괴물 박준우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꺼진 화면 위로 환영처럼 떠돌았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가면이 벗겨질 것이다. 손에 쥔 그의 세컨드폰을 내려다볼 때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갤러리 속에 가득했던 한유라와 그의 딸 하유리의 행복한 미소들. 그 미소들은 내가 보낸 순수한 사랑의 메시지들과 우리 아버지가 그에게 건넨 따뜻한 신뢰를 자양분 삼아 피어난 독버섯들이었다. 민지야, 다 지나갈 거다. 조금만 버텨라. 송 변호사님이 헤어지며 해준 위로가 무색하게도 내 마음속의 폭풍은 가라앉지 않았다. 배신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 자신에 대한 혐오였다.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그의 다정한 눈빛 뒤에 숨겨진 뱀 같은 탐욕을 왜 보지 못했을까? 하지만 자책은 오늘 밤으로 끝내야 했다. 내일 아침 9시 내 상가 건물 1층 카페에서 나는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닌 심판자가 되어야 하니까. 아침 8시 빗줄기는 얇아졌지만 하늘은 여전히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약속 장소인 강남의 내 상가 ITC 카페는 평소보다 한산했다. 나는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창밖을 내다보니 이미 송 변호사님과 동행한 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의 강 형사와 수사관 2명이 손님으로 가장해 각각 다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민지 씨,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박준우가 나타나서 서류를 요구하고 본인이 직접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시도했다는 정황만 확실히 구두로 자백하면 바로 체포할 겁니다.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강 형사의 차분한 목소리에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다. 내 가방 안에는 진짜 인감도장과 등기필증이 들어있었고 내 옷깃 안쪽에는 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내 손에는 박준우의 파멸을 완성할 그의 세컨드폰이 쥐어져 있었다. 8시 55분. 카페의 유리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 들어왔다. 제주도에서 첫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을 박준우였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늘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진 채였다. 눈 밑에는 짙은 피로가 깔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비정상적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놈은 카페 안을 두리번거리다 나를 발견하고는 다급하게 걸어왔다. 민지야. 그가 내 앞자리에 털썩 앉으며 내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빼며 차갑게 그를 응시했다. 내 싸늘한 반응에 박준우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특유의 슬프고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민지야,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연락도 안 되고 내가 얼마나 격했는지 알아? 어머님은 또 왜 신혼집에서 그런 소동을 피우신 거고 나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준우 씨, 정말 걱정했어? 아니면 내 가방 속에 있는 이 서류들이 걱정됐던 거야? 나는 테이블 위에 내 가죽 파우치를 툭 올려놓았다. 파우치를 보는 순간 박준우의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놈은 침을 꿀꺽 삼키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네가 걱정돼서 왔지. 서류는 어머님이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 내가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담보가 필요해서 어머님께 자문을 구했었거든. 어머님이 널 도우려다 마음이 급하셔서 무례하게 행동하신 것 같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민지야. 응, 끝까지 거짓말이었다. 모든 책임을 자기 어머니의 과한 욕심으로 돌리며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그 야비함에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다. 그래? 그럼 이 서류들로 받으려던 10억 대출은 뭐야? 내 명의의 상가를 담보로, 그것도 사채업자와 연계된 저축은행에서 나 몰래 대출을 신청해 놨던데 그것도 어머니가 독단적으로 하신 일이야? 내 날카로운 질문에 박준우는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는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건 민지 너한테 서프라이즈로 더 좋은 집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그랬어. 신혼집보다 훨씬 넓고 좋은 강남 아파트를 계약해놨는데 잔금이 조금 모자라서 그랬던 거야. 대출 실행되면 바로 너한테 공동명의로 넘겨주려고 했어. 정말이야, 민지야. 나 믿지? 내가 널 두고 무슨 나쁜 짓을 하겠어. 어차피 우리 부부잖아. 부부끼리 이 정도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거잖아. 그는 내 손을 억지로 움켜쥐며 애절한 눈빛을 보냈다. 어제 식장에서 나를 보며 눈물을 흘리던 그 가식적인 얼굴 그대로였다.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부부? 박준우, 우리가 정말 부부야? 그럼 부부지 아니야?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민지야, 제발 그 도장이랑 서류 나한테 줘. 오늘 오전 안으로 대출 실행 안 되면 나 정말 큰일 나. 계약금 다 날리고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단 말이야. 제발 나 좀 살려줘. 그의 목소리에 점점 다급함과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그의 실제 상황이 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가방에서 그의 세컨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뭔지 알지? 검은색 스마트폰을 본 순간 박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의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너 이게 왜? 비행기 옆자리에 앉았던 꼬마가 주워주더라고. 아줌마, 이거 놓고 내렸어요 하면서 비밀번호도 안 걸려 있어서 아주 편하게 잘 읽었어. 내 사랑 유라와의 그 다정한 대화들 말이야. 나는 핸드폰 화면을 켜서 그와 한유라가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그들의 아이 하유리의 사진을 띄웠다. 박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변해갔다. 민지야, 그건 그러니까. 출장? 바이어 미팅? 나를 그 여자라고 부르면서 내 돈 다 빼앗아 오면 새 식구 평생 행복하게 살자고 모의했더라? 이미 3년 전에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유부남이 감히 나한테 사기 결혼을 쳐? 그것도 모자라 내 인감까지 위조해서 10억 사채 대출을 받아? 내 분노가 폭발하듯 쏟아지자 카페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준우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는지 그의 얼굴에서 다정하던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졌다. 그의 눈빛이 독사처럼 차갑고 살기등등하게 변했다. 그래, 다 알았단 말이지? 그는 낮게 읊조리며 테이블 위로 몸을 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애절함 따위는 없었다. 오직 악에 바친 짐승의 본성만이 남아있었다. 그럼 얘기가 쉽겠네. 어차피 다 안 거 서류랑 도장 순순히 넘겨. 안 그러면 나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너네 아빠 심장 약하시다며? 내 사위가 사기꾼의 유부남이라는 사실 알면 어떻게 되실까? 당장 쓰러져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니까 조용히 서류 넘기고 이혼이든 뭐든 해. 그럼 나도 조용히 사라져 줄 테니까. 그는 내 아버지를 인질 삼아 나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비열하고 추악한 인간의 바닥을 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눈물 대신 차가운 비웃음을 날려주었다. 박준우, 착각하지 마. 네가 협박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끝났어. 내가 말을 마침과 동시에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강 형사와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박준우의 양옆을 포위했다. 박준우 씨, 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강진태 형사입니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차가운 수갑이 박준우의 손목에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카페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박준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갑과 나를 번갈아 보며 미친 듯이 발버둥 치기 시작했다. 이거 놓으라고. 민지, 너 이 독한 년. 감히 나를 함정에 빠뜨려.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내보내줘. 야, 서민지.
그가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나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으로 짓눌렸다. 나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바닥에 엎드러진 채 나를 돕기 서린 눈으로 쏘아보는 박준우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박준우, 넌 이제 끝났어. 네가 지은 그 추악한 죄의 대가, 감방에서 평생 뼈저리게 치르게 해줄게. 그리고 그 소중한 가족들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단호한 선언에 박준우의 눈에 비로소 절망과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차가운 안도감과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박준우가 수사관들에게 붙잡혀 카페 밖으로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소란스럽던 카페 안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해졌고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남은 식어버린 커피잔만이 조금 전까지 이곳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대치 상황을 대변하고 있었다. 내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만 송 변호사님이 내 어깨를 단단히 감싸주며 나를 지탱해 주었다. 민지야, 정말 장하다. 네가 이 독한 놈을 상대로 끝까지 이성을 잃지 않고 버텨냈어. 이제 다 끝났다. 정말로 다 끝났어. 송 변호사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한 기만과 사기의 사슬을 내 손으로 끊어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다는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나는 카페 통유리창 너머로 경찰차에 태워지는 박준우의 일그러진 얼굴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그가 마지막까지 나를 향해 지르던 비명과 저주는 차가운 빗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이후 법적인 절차는 송 변호사님의 치밀한 지휘 아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박준우가 내 명의를 도용해 신청했던 10억 원의 사채 대출은 금융기관 측의 신속한 협조로 서류 위조 사실이 밝혀지며 완전히 무효화되었다. 내 소중한 상가 건물과 재산은 단 한 푼의 손실도 없이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박준우뿐만 아니라 그의 공범들의 실체도 낱낱이 드러났다. 그의 사실혼 아내였던 한유라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박준우에게 속은 피해자라며 눈물로 읍소했지만 내가 그의 세컨드폰에서 백업해둔 대화 내용과 마지막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나를 그 여자라 부르며 재산을 빼앗아 오면 새 식구 평생 행복하게 살자고 모의한 구체적인 대화와 내게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했던 녹취록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결국 한유라 역시 공동정범이자 공갈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신혼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내 인감도장과 서류들을 훔치려 했던 시어머니 최명희 또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그리고 사기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 나는 매번 법정에 출석해 그들의 몰락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박준우와 한유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추악하게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저 여자가 시켜서 한 일이다. 아니다. 이 남자가 내 돈까지 가로채려 했다며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그들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사랑을 속삭이고 평생을 약속했던 남녀가 돈줄이 막히고 파멸의 길에 들어서자 서로를 물어뜯는 맹수처럼 돌변하는 광경은 지독하리만치 허무하고도 씁쓸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하며 이들의 범행이 극히 불량하고 치밀하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음을 엄중히 꾸짖었다. 결국 박준우에게는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되었고 한유라와 최명희 역시 실형을 선고받아 차가운 감방 창살 뒤에서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대출이 무산되면서
사채빚을 갚을 길이 없어진 그들의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고 한유라가 살던 전셋집마저 경매로 넘어가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다. 남의 피눈물을 짜내어 자신들의 행복을 성가시려 했던 추악한 인간들이 맞이한 너무나 당연하고 처절한 종말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나는 부모님을 뵙기 위해 친정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며칠 사이에 부쩍 수척해진 엄마가 나를 품에 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안방 침대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는 내가 들어서자 힘겹게 몸을 일으키셨다. 평생을 성실하고 강직하게 살아오신 아버지는 사위에게 속았다는 충격보다 당신의 소중한 딸이 겪었을 그 지옥 같은 고통에 가슴 아파하셨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일어나 내 손을 꼭 쥐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평생 건설업계에서 숱한 풍파를 겪으며 강인하게 살아오신 아버님이었지만 외동딸이 겪은 이 끔찍한 배신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아버지가 되어 계셨다. 민지야, 내 몸이 아픈 것보다 네 마음이 찢어졌을 걸 생각하니 이 압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구나. 하지만 네가 울지 않고 스스로 내 삶을 지켜내줘서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 아버님의 그 한마디에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박준우에게 받았던 상처보다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단단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부모님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내 마음을 짓누르던 마지막 얼음 조각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비록 사랑에 눈이 멀어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진짜 가족이 내 곁에 있기에 나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잔인했던 그의 가을이 지나고 겨울과 봄을 거쳐 다시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다. 나는 여전히 서울에서 아버지를 도와 회사 일을 배우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상가 건물은 새로운 임차인들을 맞이해 활기를 띠었고 우리 가족의 일상도 예전의 평화로움을 완전히 되찾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끊었다. 이번에는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그 슬픈 기억을 지우고 오롯이나 자신을 위한 치유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였다. 공항을 빠져나와 렌터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제주의 푸른 바다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1년 전 어두컴컴한 빗속에서 도망치듯 바라보았던 그 바다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나는 차를 멈추고 모래사장에 내려섰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내 발끝을 적실 때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움과 원망의 찌꺼기들이 바다 깊은 곳으로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비행기에서 내 손에 쥐어졌던 그 검은색 스마트폰, 그리고 그 꼬마의 티 없이 맑은 목소리는 어쩌면 내 삶이 가장 어두운 구렁텅이로 떨어지기 직전 수호천사가 내게 건넨 구원의 손길이었을지도 모른다. 아줌마, 이거 놓고 내렸어요. 그 기적 같은 우연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쯤 어떤 지옥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만 이제는 그 공포조차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타인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지켜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이 아픈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다. 싱그러운 야자수, 잎사귀 사이로 불어오는 따뜻한 바닷바람이 내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1년 전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채 비틀거리며 택시에 올라타던 그 두렵고 비참했던 서민지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없었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제주의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가슴 가득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사랑이라는 달콤한 이름 뒤에 숨겨진 기만과 배신은 나를 깊은 절망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나를 더욱 단단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었다. 비록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잔인한 사기극으로 얼룩졌을지라도 내 삶에 남은 모든 페이지는 오롯이 내 스스로의 힘과 진정한 사랑으로 아름답게 채워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파란 파도가 모래사장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향해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 인생의 진짜 봄날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